아니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까야죠. 내 말이. 헬레나님 요새 막 몸보신도 좀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되게부터 해. 자꾸만 찌는데. 근데 요새 나는 그놈 보양식 때문에 돌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옷닭을 드십니다. 아저씨들이 그 옷이 잘 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이거 다듬어 달라고 그런대. 아니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까야죠. 내 말이. 그래갖고 그분들이 까다가 여기가 다 옷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을 내가 지난주에만 진짜 매일 한 5명은 본 거야. 정말 너무 궁금해서 옷순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진다? 라는 논문이 있는 찾아봤어. 홈메드에서? 없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닭을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닭은 되게 좋은 단백질원인데 이거를 이제 그 계곡에서 팔려면 그냥 닭값만 받기엔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 넣는 거야. 옷 자매품 하나 있어요. 엄나무 백수. 아 나 그건 먹어봤는데. 아, 그게 되게 엄나무 심각해. 백수.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처음 먹었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먹어도 30%가 그 알러지를 일으켜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전신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옷이에요. 보통 알레르기상 일으키려면 맨 처음 단계가 처음 교육을 좀 받아야 돼, 피부가. 노출이 돼서 감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 네. 좀 대면대면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 네. 이렇게 생긴 놈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감작인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 공예품이 있어요. 오칠한 상, 맞아 오칠한 쟁반, 오칠한 바닥, 오칠한 기둥 때문에 거기에 이미 감작된 사람이 전 인구의 30%가 있는 거예요. 딱을 처음 먹었는데 바로 알러지 반응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30%는 된다. 그렇죠.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접촉 피부염이라고 여기 닿으면 올라오는 건데 네. 얘는 전신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따로 불러요. 무슨 그거? 얘기라면 접촉은 피부로 됐는데 성분 일부라도 입으로 들어가면 전신으로 접촉성 피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알아요? 치료하는데? 글쎄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달이요? 그리고 세상의 피부란 피부는 다 뒤집어져요. 그냥 조금 거짓말 보태서 입부터 항문까지 다 뒤집어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약 먹으면 괜찮아요. 미리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알레르기 약, 우리 일반 약품 있는 걸 다 하나씩 나눠주신대요. 옷딱집에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약은 옷 알레르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왜냐하면 옷딱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 1번, 2번, 4번이 복합적이에요. 알레르기 반응도 1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 그 중에 옷딱은 1형, 2형, 4형이 복합체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복잡한 접촉성 피부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고 이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담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참옷 진액이라고 해가지고 옷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진액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어디다 쓰나 봤더니 밥할 때 그냥 밥 먹어도 맛있는데 나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는데 뭘 자꾸만 넣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우르슈라는 성분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화학적으로 너무 세게 하거나 아마 진액을 만드는 과정은 고온으로 끓였으니까 우르슈를 화학적으로 파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학 구조를 쳐다보면 이렇게 방향족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누가 봐도 파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파괴할 정도를 하려면 화학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끓으면 모든 항원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 기술로 오르쇼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기술들은 아주 비싼 데만 있다라고 들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오칠하는데 정말 고급 한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칠을 해야 되는데 옷에 대한 알러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파괴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그건 화학 제품이잖아요. 조금 더 건강한 쌀들이 요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귀리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런 쌀을 그냥 사서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도 많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헬레나님 날도 덥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원룸의 나라가 중간이 없어. 여름 다음에 겨울이고 겨울 다음에 여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수영장에도 놀러 가고요. 조금 더 빨리 몸을 노출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노출된 햇빛에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죠. 가장 좋은 일광 화상을 예방하는 건 막는 거예요. 선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통 선블럭 중에 네. 워터 리펠런트, 물에 방수 능력이 있다는 거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래시가드 입으라고. 래시가드는 대부분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들이 맞아.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이들한테도 입히고. 아이들은 요새는 전신 수영복이죠.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절대 하지 마라. 태닝하다가 잠들기. 몇 시간이 닿다가 와, 일광 화상. 첫 번째는 우선 시원하게 한다. 네, 시원하게 한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늘에 있는 거? 그늘에 있는 거? 더 좋은 찬물에 거. 들어가는 거? 찬물에 빨리 물을 냉찜질하면 돼요. 화상 첫 번째 치료는 뭐예요? 온도를 낮추는 거죠. 맞아. 굳이 알로에 젤 안 해도 돼요. 알로에 젤이 되게 색깔이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근데 안 시원해요. 잠깐 바를 때만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잠깐만 바르고 알로에 겔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는 알코올이 오히려 더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다 하나? 그냥 온도를 낮추면 돼요. 또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면 그걸 꼭 참지 마시고 우리 그냥 진통제 드세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계열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물집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물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냅둬야 됩니다. 냅둬야 돼요. 네. 터트리면 우리가 가장 좋은 드레싱 제재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화상도 마찬가지인 게 물집만 빼고 그대로 덮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물집을 이렇게 바늘로 톡 터트리고 덮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가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생제 연고를 좀 바르고 네. 약국에 가면 화상 그 거즈 있어요. 네네네. 백색 바세린이라고 있거든요. 걔를 하고 붕대를 감아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화상 치료로. 그럼 일단 해외 가서도 이제 선크림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SPF 지수가 막 100, 막 이런 거 현지 막 그런 거 사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선크림 같은 거 보면 여기 보시면 SPF 뭐 5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자외선 차단제 계산하는 SPF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안 발랐을 때 어떤 에너지에 빨개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써니가 네.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을 때 에너지가 5 정도에서 빨개진다. 네. 그럼 그걸 분모로 둬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별로 만약 여기서 1, 5, 10, 15, 20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쳐요. 그래서 했더니 써니가 5만 줘도 빨개졌었어.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또 올리는 거야. 그때는 에너지가 250까지 버틴다. 50배. 50배. 그게 SPF 50이라는 거예요. 자외선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50배다. 그렇죠. 그게 SPF 지수인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100이면 무슨 얘기? 5인데 500까지 갈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해외 가서 굳이 막 100 붙어 있는 거를 살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50이라고 오래 갈까요?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게 그래요. 50은 발랐으면 하루 종일 가고 15는 발라서 그냥 사라진다. 왠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를 딱 줬을 때 버티는 힘을 보는 거거든. 그럼 대체적으로 한 번 발랐을 때 한 4시간 정도. 4시간? 그 말은 외부에 있을 때 4시간에 한 번은 선크림을 발라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 저 지수를 가지고 지속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 시간은 하지 않아요. 어차피 테스트는 그냥 빛 쪼고서 빨개지는지만 보는 거니까 오래 뭉근히해서 4시간 버틴다 그런 지수는 아직은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화장품 만드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얘가 좀 더 안 씻겨나가고 오래 버티게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개발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PA 지수라든지 SPF 지수처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SPF 지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 일광 화상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다양한 얘기를 해봤네요. 네. 오, 이거 너무 멋있다. 피디님 이거 뭐예요? 연과예요. 드래곤 프루트. 우리 싱가포르 살 때 이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진짜 싸게 먹었던 게 있어. 모히또 들어가는 거. 라임이 너무 싼 거야. 라임 너무 그냥 여기저기 다 동남아 가면 뭐 국수에도 넣어주고. 근데 우리는 정말 청담동 가야 라임 쪼가리 한 2개 넣어주고 되게 생색을 내는데 거기는 그냥 라임이 거의 마늘 수준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헬레나님이 그렇게 막 라임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전 동남아 여행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동남아 갈 때 어떤 피부병에도 걸려올까가 제일 고민인 거죠. 뭐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요? 동남아에 갈 때도 피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햇빛 화상 정도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 오늘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물성 광피부염을 일으켜요. 식물성 광피부염이요? 그게 뭐예요? 식물성 광피부염이 뭐냐면 라임, 베라가못, 그다음에 뭐 무화과의 열매 말고 무화과 나무의 즙 이런 아이들한테는 퓨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퓨라노쿠마린이라는 게 자외선 A하고 합해져서 광독성을 일으켜서 우리 마치 옷 오른 것처럼 그런 게 식물성 광피부염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의외로 흔해요. 요새 동남아로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연일 가면 뭐 받아요? 스파. 오일로 이렇게 하고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나가세요. 맞아. 씻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갑자기 뭐 손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빨개져서 한국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일에 있는 베라가못 성분, 그다음에 라임 성분 이런 것들이 식물성 광피부염을 일으켜서 이렇게 물집이 정말 다다다다 빨간데 거기에 작은 물집들이 생겨서 마치 화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착각하는 건 나는 햇볕 화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요. 오히려 닿은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거죠. 좀 약하게 닿은 데나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는 것들을 내가 리스트를 좀 뽑아왔어요. 여왕 애네 레이스라는 풀떼개가 있대요. 소나무 파슬립이라는 게 있대요. 네. 거대한 야생 당귀, 파스니프, 샐러리, 베르가못, 그다음에 무화과 즙, 그다음에 라임. 그러면 그렇게 식물성 광피부염이 생기면 네. 요거는 피부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선은 다행인 거는 일시적인 습진처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고 바르고 하면 돌아는 와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목이 물리면 이게 빨갛게 됐다가 까맣게 되는 시기가 되게 오래 가죠. 착색이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 갔다 오시면 여러 가지 이 피부가 뒤집어질 때 저희는 머릿속에 온갖 것을 굴리는데 1번 이 사람이 광독성 피부염 일지를 한번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해파리 쏘인 거. 해파리도 엄청나요. 네, 해파리는 물집이 너무 심하게 잡혀서 거의 팽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되는데 해파리 약하게 하면 광독성 스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해요. 세 번째 또 어이없는 거. 해변가에 거의 맨바닥에 맨살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 모래에 고양이가 똥을 놓거나 쉬를 놓고 갔어. 근데 거기에 기생충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 상처가 있는 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는 길마다 염증이 생기는 질환도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런 환자를? 그럼요. 동남아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기생충약 이런 걸 잘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생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맨바닥에 앉으면 안 돼요. 물론 광독성 피부염처럼 이렇게 넓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파리처럼 이렇게 한 줄이 생기는 건 아닌데 정말 누가 봐도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잘하면 꼬리를 이렇게 빼면 나와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식물성 광피부염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해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물게 피부에 기생충이 아리를 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동남아 가서 그럼 바닷가에는 맨 엉덩이를 안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네. 그거를 너무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항상 긴팔 긴 바지 입고 그다음에 이거 깐 위에 내 살을 안착시키는 게 좋지 너무 그렇게 험하게 아무데나 털썩 앉았으면.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피부과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광화상, 햇볕에서 화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희귀하지만 심각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리나님, 막 날이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 봄과 여름의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환 같은 거 있어요? 그 봄, 가을에 건강식품으로 이제 많이 먹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환자 한 분이 왔어요. 네.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 다양한 피부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 항암제가 나한테 안 맞는 거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등을 봤는데 마치 누가 채찍으로 때린 것처럼 몸이 이렇게 쫙쫙쫙 한 것처럼 이렇게 긴 줄이 나 있었어요. 딱 그걸 보는 순간 한마디만 물어봤죠, 환자분한테. 혹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거 드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특별한 게 드신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환자분 그게 아니라 혹시 표고버섯 드셨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정말 이 선생님이 찐이다라는 표정을 이 진단명은 표고버섯 피부염이에요. 그냥 보통 150도 이하로 조리했을 때 그 안에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가 혈관 확장시켜서 마치 두드러기처럼 가렵게 하는 거거든요. 어머, 표고버섯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알레르기 반응은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는 빨리 피부과로 오시면 의외로 되게 금방 치료가 돼요.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아니면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네네. 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생으로 먹은 표고버섯, 생에 가깝게 드신 표고버섯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채찍처럼 생기는 것은 표고버섯 피부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먼 길 돌아가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가족 여행들을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지금 많이 갔다 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엄청 패키지 많아요. 여행들 맞아. 많이 이제 가시게 돼요. 이제 패키지 여행 갔다 오면 저희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따뜻한 나라 가면 주의하세요 했던 베르가모, 뭐 라임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왔어요. 20대 초반의 환자가 왔는데 네. 정말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줄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개인병원을 가셨더니 개인병원에서 야 이거는 피부암이다. 그리고 큰 병원을 갈아서 막 온 거예요. 혹시 최근에 특별하게 바른 게 있으세요? 아 그런 게 없대.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게 여행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어디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라오스를 가신 라오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라오스 같은 데 가면 우리 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사지. 아, 받아야죠. 그래서 그 오일 마사지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때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사지를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마사지는 안 받으셨대요. 이제 화장품을 물어봤어요. 화장품.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떤 샵에 갔는데 커피 스크럽을 받으셨대요. 커피 가루 같은 건데 그게 설마 커피 가루만 스크럽을 했겠어요. 오일 같은 게 있어야지 네네네. 우리 또 스크럽 받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동남아시아 마사지 샵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맞아. 약간 그 새콤하고 향기로운 그런 얘를 이렇게 스크럽을 했던 거예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은 저희하고 규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성분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특히 휴양지에서 파는 건 우리 발리 가면 막 온갖 레몬그라스 오일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담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동남아 여행 가니까 햇볕이 있으니까 그냥 네네네네네네. 탔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장품 다 한쪽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네. 프로쿠마린은 주로 이렇게 뭐 베라가못, 그다음에 라임 이렇게 새큼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인데 그게 광독성 피부염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조금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강한 스테로이드 써서 밑에 있는 우리 염증 반응을 좀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스테로이드 아닌 연고를 계속 가면서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멜라논 같은 미백제.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염증 후 색소 침착의 일종으로 보니까 여행 가고 싶다. 저희 다낭 가서 한번 찍을까요? 우리 그날 갑시다. 네, 가서 우리 진짜 빨개지나 해볼까? 해볼까요? 5천만 땡겨와 가게. 헬레나님, 봄입니다. 피부과는 사람 봄 싫어해요. 왜요? 우선 첫 번째 햇볕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선크림을 보통 어디 거 샀냐면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면세점 필수품 랑콤 선크림. 맞아. 걔를 왜 좋아했냐면 되게 부드럽게 발라줬어요.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드디어 선크림을 거기서 구매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나라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선크림이라는 게 정말 이제 물론 우리가 기미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중요하지만 선크림 자체가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부 장벽에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세라마이드 합성이 줄어들어요.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된단 네. 말이에요. 피부암을 예방을 하고 주름을 예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개선에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선크림이 자, 일단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른 후에는 근데 끈적임 없이 산뜻해야 해요. 세 번째, 화장이 밀리면 안 됩니다. 네, 때처럼 밀려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번째, 눈이 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지면 안 돼요.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시간 지날수록 좀 건조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외선 차단 외에 추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뾰루지가 났을 때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을 만큼 좀 순했으면 좋겠다. 여덟 번째,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홉 번째, 내가 한 번에 발라야 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선크림에 표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에. 그 다음 열 번째, 선크림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톤이 보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대한민국 화장품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진짜요? 예전에는 선크림이라고 얘기했죠. 바르면 어떻게 돼요? 허연 게 한번 쫙 하죠. 이제 그런 순간부터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가오나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화장을 하기 위해 선크림이 기초 제형으로 간 거예요. 예전에 선크림은 어떻게 됐냐면 바닷가에 놀러 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헐벗고 등도 바르고 이러려고 선크림을 그때 사는 거죠. 근데 요새는 선크림이 어떻게 돼요? 365일 사시사철 얼굴의 주름을 예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써니가 원하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역시 피부과 의사의 화장대는 2개가 있어야겠죠.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앞에 보습제랑 뒤에 자외선 차단제가 잘 어우러지면 아,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가장 맞아. 이상적이겠죠. 맞아. 그래서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보습제와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가 붙었을 때 둘이 겉돌지 않아야 돼요.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을 발랐는데 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유화가 깨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라인업을 같이 하는데 네. 보습제랑 선크림을 같은 회사를 쓰라고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형을 비슷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스킨, 로션, 뭐 아스트린젠트 이렇게 해서 세트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면 요새 뭐라 그래요? 너무 촌스러워 그러죠. 근데 최소한 보습제랑 크림만큼 라인업을 맞춰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선크림이 끈적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덧바르지를 못해요. 여자분들은 그냥 한번 바르고 쿠션 바르고 그 다음에 조금 할 수 맞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선크림을 잘 만들면 이거 누가 극찬해야 되냐면 20대 남자나 50대 남자가 이걸 발랐을 때 괜찮네? 이거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거든. 네. 땀이 났을 때 가장 큰 남자분들의 선크림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눈이 싫어요. 여자분들이 아까 써니가 원하는 10가지는 네. 이제 웬만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 눈이 시리지 않아 있고 땀이 났었을 때도 눈이 시리지 않았다 라는 걸 입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50대 남자한테 선크림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자, 여기 손바닥에 이만큼 발라요 보통. 근데 양은 이만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내키는 대로 자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다음에 얘를 막 이렇게 문질러.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 근데 끈적이면 그 사람 바를까요? 나 화장했으니까 못 바르니까. 되게 촉촉한데? 그러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뾰루지 얘기. 무기자차가 발라졌을 때 그건 제형을 만들 때 꾸덕해질 수밖에 없어요. 뾰루지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모공을 나갔을 때 모공에 과각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성분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라마이드 자체가 뾰루지를 좀 억제한다 그런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건조해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보습을 메인으로 하진 않아서 그렇죠. 클래식한 선크림은 그냥 선만 잘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 선크림 자체의 보습 능력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죠.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습 제형하고 선크림 제형하고 제형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형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리나님, 제가 요새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체온 조절을 잘 못하나? 이렇게 피부에 약간 열감이 좀 올라오는 거 같아요. 울 것 같아. 갱년기 아니에요? 자기 할 얘기가 아니야 이게.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듯이 화장대도 갈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건 피부 장벽을 튼실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는데 여름 제품은 그 기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개발했겠죠. 네. 여름용으로 젤 크림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 근데 이 젤 크림을 만들 때는 카보마라는 성분들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문제가 뭐냐면 그 카보마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을 형성했다가 뭐가 되냐면 때가 돼요. 뭔지 알아. 그 제형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 제형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회사를 실은 전 세계에서 딱 2개 봤어요. 2개. 한 개는 오늘 안 하고 한 개는 할 거예요. 쿨링 성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멘톨을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가려울 때 같은 경우에는 아픈 감각, 가려운 감각을 차가운 애를 대체해주게 돼요. 멘톨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 뒷감에 자결감을 느끼기 때문에 버물리 발랐을 때 그 뒤에 그 시원함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제 나오는 성분들 중에 하나는 자일리톨 우리 씹으면 어때요? 그것도 화한 느낌 드는데? 네, 자일리톨 자체도 약간 쿨링 효과가 있고요. 자일리톨이랑 에리스티롤이 약간 쿨링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멘톨 성분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유사하게 우리를 쿨링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고요. 그다음 요새 또 많이 나오는 성분 중에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줄렌의 효과는 뭐예요? 약간 진정 효과하고 항염증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름에 이제 저희가 뜨거워진 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좋은 거고 항염증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거든요. 아줄렌이 있어서 우선 향이 좋아요. 이 향이 무슨 향이냐면 그 피부 관리실 갔을 때요 마지막에 진정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고무팩 그 성분 중에 아줄렌이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름에 더운데 우리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앰플 제품들을 앰플. 발라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잘 스며들면서 우선 시원하게 저희가 흡수되는 앰플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나 좀 착해질 것 같아요. 이 안에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 항상 1000배의 물을 갖고 있으니까 촉촉하게 보이는 베이스들을 어느 정도 깔아주게 하는 성분들을 여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안에도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여기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세라마이드,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지방산의 성분들을 잘 넣어버렸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여지껏 이 제품들 중에 이게 잘 밸런스가 맞는 게 없는데 얘가 장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걱정은 얘가 너무 가벼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드름성 피부, 남성 피부, 다음에 저같이 중년의 여성인데 매일 더운 사람, 가려운 환자한테 권유할 것 같아요. 이게 온도가 3, 4도 내려간다며. 그러면 환자들이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가려움증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운 환자들은 저거를 밤에 좀 발라놓고 자면 우선 잠들 때까지 안 가렵지 않을까? 특별히 건조한 피부다. 그러면 리얼벨을 한 겹 더 발라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휴가철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면 피부가 너무 더워지잖아요. 차에 꼭 필수템으로 저는 선크림과 얘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궁금한 게 여름은 워낙 더우니까 얘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쓰면 어떨까? 제형 자체를 대부분은 냉장고에 넣게 만들지가 않아요. 왜? 기름하고 물을 섞어 놓은 게 화장품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걔는 상온에서 얘네들이 잘 섞이게 만들었는데 얘를 차게 넣어놓게 되면 유화가 풀리면서 원래의 그런 제형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시원하게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실온에 있지만 발랐을 때 실제 온도가 3, 4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입증된 제품으로 수팅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러한 피부의 온도 자극하는 제품을 쓰거나 하는 방법들을 더 추천드립니다.